1945년 12월 5일 오후 플로리다 포트로더데일 해군 항공기지. 5대의 뇌격기가 활주로를 떠난 지 2시간이 채 되지 않았을 때 관제탑 스피커에서 한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잡음 사이로 끊기듯 들려오는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육지가 보이지 않는다.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바람도 폭풍도 적의 공격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14명의 해군 장병이 하늘에서 사라졌습니다. 구조하러 날아간 비행기마저 허공 속으로 증발했습니다. 닷새 동안 항공기 200대와 함정 17척이 25만 제곱마일의 바다를 뒤졌지만 잔해 한 조각, 기름 한 방울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바다는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그날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많은 분들이 범죄와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어메이징 미스터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492년 대서양 한가운데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산타마리아호는 유럽인이 한 번도 건넌 적 없는 바다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선원들의 불안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고 갑판 곳곳에서 돌아가자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미지의 바다 한가운데서 사기는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콜럼버스는 항해일지를 펼쳐놓고 한 가지 이상한 현상을 기록합니다. 나침판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바늘이 가리키는 북쪽이 하늘의 북극성이 가리키는 북쪽과 어긋나 있었던 겁니다. 항해에서 나침판은 곧 생명이었습니다.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이 틀어졌다는 건 이 바다 위에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더 이상 확신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수평선 너머로 설명할 수 없는 빛이 떠올랐습니다. 주황빛 불덩이가 하늘에서 바다 쪽으로 쏟아지듯 떨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파도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적막한 밤바다 위에서 그 빛은 몇 초간 타오르다 조용히 쓰러졌습니다. 콜럼버스는 그것을 일지에 적었을 뿐 설명하지는 못했습니다. 500년이 지난 뒤에야 과학자들은 그것이 유성이었을 가능성을 제시했고 나침판 편차는 지구 자기장의 자연스러운 변동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1492년의 선원들에게 그런 설명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이 바다는 처음부터 무언가 잘못된 곳이었습니다. 그 뒤로 수백 년 동안 이 해역을 지나는 배들은 한 가지 기이한 장벽과 마주쳤습니다. 사르고세. 플로리다와 버뮤다, 푸에르토리코를 잇는 이 넓은 바다 한가운데에는 해류가 느리게 회전하면서 갈색 해초를 끝없이 모아놓은 구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바람이 멎으면 범선은 꼼짝도 할 수 없고 해초에 갇혀 썩어간 배들의 이야기가 선원들 사이에서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항구를 떠나기 전부터 선원들은 이 바다를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이 이 해역에 들이운 공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원들의 소문과 콜럼버스의 일지는 어디까지나 오래된 이야기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공포는 400년 뒤에 찾아옵니다. 1918년 3월 4일 카리브해 바베이도스 항구. 부두에 정박해 있던 거대한 회색 귀남이 천천히 닷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USS 사이클롭스. 미 해군 소속 프로테우스급 석탄 운반함으로 건조된 배였지만 이 항해에서는 석탄이 아니라 망간광을 싣고 있었습니다. 전장 165m에 달하는 거함이었습니다. 배수량만 19,360톤. 이 배에는 승무원과 승객을 합쳐 306명이 타고 있었고 화물칸에는 망간광 18,000톤이 빼곡히 실려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배의 최대 적재량이 8,000톤이었다는 겁니다. 허용량을 2,800톤이나 초과한 채 항해에 나선 거였습니다. 거기에 우현 엔진의 실린더까지 갈라져 좌현 엔진 하나로만 운항해야 하는 상태였습니다. 19,000톤짜리 철덩어리가 한쪽 다리를 절며 바다로 나가는 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태로운 배를 이끄는 선장은 배의 상태보다 더 큰 문제였습니다. 조지 W. 월리. 승무원들은 이 남자에 대해 끊임없이 진정서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과도한 음주, 부적격한 지휘, 소규모 반란이 보고될 정도였지만 해군은 월리를 해임하지 않았습니다. 복직시켰습니다. 과적 상태의 배, 고장난 엔진, 통제력을 잃은 선장,
사이클롭스는 바베이도스에서 미국 동부 볼티모어까지 9일간의 항해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 항로에는 세계에서 가장 깊은 해저 골짜기 중 하나인 푸에르토리코 해구가 놓여 있었습니다. 깊이 8,376m. 에베레스트를 통째로 집어넣어도 꼭대기가 수면 아래로 사라지는 그런 깊이였습니다. 출항 직전 사이클롭스에서 마지막 교신이 날아왔습니다. Weather fair, all well. 날씨 맑음, 이상 없음. 7단어였습니다. 그리고 이 7단어가 306명의 마지막 말이 되었습니다. 사이클롭스는 볼티모어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9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고 한 달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해군은 대규모 수색에 나섰지만 조난 신호도 잔해도 기름 한 방울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1만 9천 톤짜리 군함이 306명의 사람과 함께 바다 위에서 증발한 겁니다. 당시는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때였습니다. 독일 잠수함의 어뢰 공격이었을까? 충분히 가능한 가설이었습니다. 대서양 곳곳에서 독일 유보트가 연합국 선박을 격침시키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전쟁이 끝난 뒤 공개된 독일 해군의 기록에는 사이클롭스를 격침했다는 내용이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폭풍에 침몰한 걸까요? 그런데 마지막 교시는 날씨 맑음이었습니다. 구조적 결함으로 배가 쪼개졌을까요? 가능성은 있었습니다. 과적 상태에 엔진까지 고장나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배가 쪼개지면 잔해가 뜹니다. 나무판, 구명조끼, 기름, 무언가는 반드시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사이클롭스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 배가 푸에르토리코 해구 위에서 가라앉았다면 모든 것이 설명됩니다. 8,376m로 내려간 잔해는 인양이 불가능합니다. 그 깊이에서는 수압이 철판을 찌그러뜨리고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습니다. 후손인 마빈 바라시는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가 지구 표면에서 그냥 떨어져 나간 것 같았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이 더 있습니다. 사이클롭스에게는 자매함이 있었습니다. 프로테우스와 네레우스. 같은 설계도로 만들어진 같은 급의 배들이었습니다. 이 두 배는 2차 세계대전 중에 사이클롭스와 비슷한 종류의 화물을 싣고 비슷한 해역을 지나다가 역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같은 설계, 같은 바다, 같은 결말. 세 척의 자매함이 전부. 평온한 마지막 교신과 흔적 없는 소멸. 사이클롭스가 남긴 것은 이 두 가지 사이의 거대한 공백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백은 이 바다에서 앞으로 반복될 패턴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바다에서 벌어진 일들은 아직 이름을 갖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이클롭스의 실종은 1차 대전의 혼란 속에 묻혔고 자매함들의 소실은 2차 대전의 소음에 파묻혔습니다. 세상은 아직 이 바다에 주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 3년 뒤 미국 동부 해안에서 한 척의 범선이 발견됩니다. 돛은 펼쳐져 있었고 식탁에는 음식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1921년 1월 29일 노스캐롤라이나 해안. 케이프 루카웃 등대선의 승무원들은 그날도 어김없이 해안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시야가 좋은 날이었습니다. 그때 한 척의 대형 범선이 등대선 가까이를 지나갔습니다. 캐럴 A. 디어링호. 1919년에 건조된 오마스트 스쿠너, 돛대가 5개나 달린 위풍당당한 범선이었습니다. 등대선 승무원들은 그 배의 갑반 위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선원 한 명이 서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닷과 보트를 분실했다. 항해 중에 닻을 잃었다는 건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등대선 승무원들의 눈길을 진짜 사로잡은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선원들이 전부 선수루에 몰려 있었던 겁니다. 선수루란 일반 선원들의 숙소 구역입니다. 항해 중에 선원들이 전부 그곳에 몰려 있다는 건 조타실에도 갑반에도 돛 아래에도 아무도 배치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선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항해사도 조타스도 자기 자리에 없었습니다. 이 거대한 범선은 사실상 아무도 조종하지 않는 상태로 바다 위를 떠가고 있었습니다. 등대선 승무원들은 이 사실을 무전으로 보고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장비가 고장나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이 순간에 통신이 끊겨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멀어져가는 디어링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5개의 돛대에 흰 돛을 가득 펼친 범선은 북쪽으로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이틀 뒤인 1월 31일, 디어링호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해안의 다이아몬드 숄스, 얕은 모래톱 위에 디어링호가 걸려 있었습니다. 좌초된 상태였습니다. 5개의 돛대에 돛이 모두 펼쳐진 채로 바람에 거칠게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여전히 항해 중인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해안 경비대원들이 작은 보트를 띄워 디어링호에 접근했습니다. 뱃전을 타고 갑반 위로 올라선 순간 가장 먼저 느낀 것은 냄새였습니다. 주방 쪽에서 흘러나오는 음식 냄새. 바닷바람에 섞여 코끝까지 밀려오는 그 냄새는 이 배에서 얼마 전까지 누군가 요리를 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가 보니 냄비가 화구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고 식재료가 조리되다만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식사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손을 놓고 사라진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경비대원들은 배 안을 샅샅이 수색했습니다. 선장실, 항해사실, 화물칸, 선원 숙소. 하나하나 문을 열 때마다 같은 편경이 반복되었습니다. 사람이 없었습니다. 항해 일지가 사라져 있었고 나침판과 육분이와 시계 같은 항해 장비도 전부 없어져 있었습니다. 선원들의 개인 소지품 대부분이 보이지 않았고 구명 보트도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누군가 이 배를 서둘러 떠났다는 뜻이었습니다. 항해 장비와 구명 보트를 챙겨서 계획적으로 배를 버린 겁니다. 그런데 왜? 선체에 큰 손상은 없었습니다. 물이 차오르거나 기울어진 흔적도 없었습니다. 이 배는 침몰 직전의 위기에 처해 있었던 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텅 빈 그 갑반 위를 고양이 3마리가 느릿느릿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돛이 바람에 펄럭이는 소리와 파도가 선체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정막을 채우는 가운데 3마리의 고양이만이 이 거대한 범선의 유일한 생존자였습니다. 선원 11명, 일부 기록은 12명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소식은 순식간에 미국 전역으로 퍼졌고 연방정부가 움직였습니다. FBI, 해안경비대, 상무부, 국무부, 재무부 5개의 연방기관이 합동으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범선 한 척의 실종에 5개 기관이 동시에 달라붙는 일은 전례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이 당국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모든 가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해적. 1921년은 미국에서 금주법이 시행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술을 만들고 팔고 운반하는 것이 모조리 불법이 된 시대. 바다 위에서는 밀주선을 실어 나르는 배들이 횡행했고 그 밀주선을 노리는 해적들도 활개를 치고 있었습니다. 디어링호가 밀주업자나 해적과 얽혀 있었을 가능성을 수사관들은 파고들었습니다. 볼셰비키의 사보타주.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 미국 정부는 공산주의 세력의 침투와 파괴 공작에 극도로 예민한 상태였습니다. 외국 세력이 미국 상선을 공격한 것은 아닌지 수사선은 그 방향까지 뻗어나갔습니다. 선상 반란. 선원들 사이에 갈등이 폭발하여 선장을 해치고 배를 버린 것은 아닐까. 하지만 반란이라면 흔적이 남습니다. 피, 격투의 흔적, 파손된 물건, 부서진 가구. 디어링호의 갑반과 선실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폭력의 흔적 없이 11명이 깨끗하게 사라진 겁니다. 수사관들은 디어링호의 최근 항해 이력을 추적했고 같은 시기에 같은 해역에서 자취를 감춘 다른 선박들이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디어링호만의 문제였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지만 그 실마리조차 어디에도 닿지 못했습니다. 단서가 나올 때마다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1년이 넘도록 수사가 이어지지만 5개 연방기관은 하나의 결론도 내리지 못했습니다. 1922년 수사는 공식적으로 미해결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11명의 선원이 왜 배를 떠났는지, 떠난 뒤 어디로 갔는지, 구명보트를 타고 바다로 나갔다면 왜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는지, 단 하나의 질문에도 답을 내리지 못한 채 수사 파일은 닫혔습니다. 이틀 전에는 분명 사람이 있었습니다.
등대선 승무원들이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소리를 지르는 선원, 선수로에 모여있는 사람들. 불과 48시간 사이에 11명의 선원이 이 배에서 사라졌고 그 뒤로 100년이 넘도록 이들의 행방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사이클롭스는 배째 삼켰습니다. 디어링호에서는 사람만 거두어갔습니다. 이 바다의 방식은 매번 달랐지만 남기는 것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설명도 단서도 시신도 없는 공백. 다만 디어링호의 고양이 3마리만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았을 텐데 그들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24년 뒤 이 바다는 훨씬 더 큰 것을 집어삼킵니다. 5대의 군용 비행기와 14명의 해군 장병을 맑은 하늘 아래서 1945년 1월 태평양 괌 근해. 밤이었습니다. 바다는 거칠었고 파도가 사방에서 덮쳐왔습니다. 그 한가운데에 구명 보트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보트 안에 웅크리고 앉은 남자의 비행복은 이미 바닷물에 젖어 무겁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찰스 C. 테일러 중위, 미 해군 조종사. 몇 시간 전 그는 자신의 비행기를 바다 위에 내려앉혀야 했습니다. 무선 교신이 끊기고 연료 게이지가 바닥을 찍었고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보트 바닥에서 철벅거릴 때마다 몸이 흔들렸고 칠흑 같은 밤바다 위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평선도, 불빛도, 육지의 윤곽도. 오직 파도가 보트를 들어올렸다 내려놓기를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테일러는 그 작은 보트 위에서 하룻밤을 버텼습니다. 어둠 속에서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조차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색에 나선 USS 베일리함이 그를 발견하고 건져 올렸습니다. 이것이 테일러가 2번째로 길을 잃은 날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보다 7개월 전인 1944년 6월 14일 트리니다드 근해 상공이었습니다. 그날도 테일러는 비행 중에 방향을 잃었습니다. 자기 위치를 파악하지 못한 채 연료가 바닥날 때까지 바다 위를 헤맸고 결국 불시착했습니다. 심해 폭내가 터지는 혼란 속에서 가까스로 구조되었습니다. 2번 다 똑같은 이유였습니다. 방향 상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한 채 연료가 떨어진 것입니다. 바다 위의 하늘은 이정표가 없습니다. 도로의 표지판도 산맥의 윤곽도 도시의 불빛도 없는 하늘에서 나침반 하나가 흔들리면 조종사는 끝없는 수평선 위에 홀로 남겨집니다. 테일러는 그 공포를 이미 2번 겪었습니다. 그러나 테일러는 초보가 아니었습니다. 비행시간 약 2,500시간을 기록한 베테랑이었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한창이던 시절 항공모함 핸콕에서 전투기를 몰았던 조종사였습니다. 대공포화 속을 뚫고 적함에 어뢰를 투하하던 남자. 전장에서 2번이나 살아 돌아온 남자였습니다. 동료 조종사는 훗날 그를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완벽한 남부신자이자 미 해군 조종사라는 직업에 자부심을 가진 사람이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1945년 8월 일본이 항복하면서 태평양의 총소리가 멈추었고 테일러는 플로리다로 배속되었습니다. 마이애미 근처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플로리다 키스와 멕시코건 일대를 수없이 비행했습니다. 피스 제도의 산호섬들, 옥빛 얕은 바다, 길게 이어지는 다리들, 마이애미 해안의 건물 윤곽. 이 풍경은 테일러의 눈에 익을 대로 익은 것이었습니다. 눈을 감고도 그릴 수 있는 하늘이었습니다. 그런데 1945년 21일 테일러의 근무지가 바뀌었습니다. 포트 로더데이의 해군항공기지로 전속된 겁니다. 마이애미에서 북쪽으로 약 50km, 거리로는 가깝지만 비행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이애미에서는 서쪽과 남쪽, 키스 방면이 주된 훈련 구역이었다면 포트 로더데일에서는 동쪽, 바하마 방면이 주된 훈련 구역이었습니다. 바하마의 하늘은 테일러에게 낯선 곳이었습니다. 12월 5일이 바하마 항로를 비행하는 사실상 첫날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훗날 한 연구자는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나중에 결정적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상공에서 내려다본 바하마 북부의 풍경은 플로리다 키스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얕은 청록색 바다 위에 가늘고 긴 산호섬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고 섬과 섬 사이를 하얀 모래톱이 연결하는 모습.
키스에서 수백 시간을 비행한 조종사라면 바하마 상공에서 그 풍경을 보는 순간 여기가 키스구나 라고 착각할 수 있는 지형이었습니다. 테일러는 그 함정을 아직 몰랐습니다. 1945년 12월 5일 오후 2시 10분 포트 로더데일 해군 항공기지. 활주로 위에 5대의 TBM 어벤저 뇌격기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프로펠러가 돌기 시작하면서 내는 저음의 웅웅거림이 콘크리트 활주로 위를 무겁게 울렸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기온은 온화했고 시야를 가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비행의 공식 명칭은 항법훈련 문제 1번이었습니다. 학생 조종사들에게 항법 기술을 가르치기 위한 일상적인 훈련 비행, 코스는 삼각형이었습니다. 기지에서 동쪽으로 141마일을 날아가 해넨 치킨스 숄스에서 폭격 연습을 하고 거기서 북쪽으로 73마일을 올라가 그랜드 바하마 섬 상공을 지나 다시 서쪽으로 140마일을 되돌아와 기지에 착륙하는 코스. 교범에 적힌 그대로 교범대로 날아가서 교범대로 돌아오면 되는 비행이었습니다. 편대장은 테일러 중이 나머지 4대에는 학생 조종사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총 14명. 어벤저는 2차 대전에서 일본 함대를 상대로 맹활약한 뇌격기였습니다. 무게만 5톤이 넘는 단발 엔진 기체로 조종사와 우선사, 사수까지 3명이 탑승하는 구조였습니다. 전장에서는 죽음의 바다 위를 초저공으로 날아가 어뢰를 투하하던 기체였지만 이날의 임무에 전투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적도, 위협도, 폭풍우도 없는 평온한 12월의 오후였습니다. 오후 2시 10분, 첫 번째 어벤저가 엔진 출력을 올리며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프로펠러의 회전이 빨라지면서 엔진음이 낮은 울림에서 날카로운 굉음으로 바뀌었고 기체가 속도를 내자 활주로 양옆의 풀밭이 흐릿하게 뒤로 밀려났습니다. 바퀴가 지면을 떠나는 순간 기체가 가볍게 흔들리더니 곧 안정을 잡고 상승했습니다.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차례로 활주로를 박차고 오른 어벤저들이 편대를 이루며 동쪽 바다 바하마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활주로에 남은 지상 요원들은 점점 작아지는 편대의 실루엣을 잠깐 올려다보다가 자기 일로 돌아갔습니다. 매일 되풀이되는 훈련 비행이었습니다. 맑은 하늘에 잔잔한 바다에 2500시간 경험의 베테랑 교관이 이끄는 편대였습니다. 걱정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 비행이 미국 항공 역사상 가장 유명한 미스터리의 시장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14명은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불과 90분 뒤 관제탑 스피커에서 그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오후 3시 45분 포트 로더데일 관제탑. 교신 장비에서 잡음이 터졌습니다. 지직거림 사이로 테일러 중위의 목소리가 끊기듯 들려왔습니다. 육지가 보이지 않는다. 항로를 벗어난 것 같다. 관제탑이 즉시 응답했습니다. 현재 위치를 보고하라. 수초간 침묵. 스피커에서는 파도처럼 밀려왔다 빠지는 잡음만 이어졌습니다. 관제탑 안에 있던 사람들은 스피커를 바라본 채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테일러의 목소리가 올라왔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 비행시간 2500시간의 베테랑 교관이 맑은 날씨에 자기 위치를 모르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관제탑 창밖으로는 여전히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바람도 잔잔했고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그런데 스피커 너머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전혀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의 것 같았습니다. 관제탑은 테일러에게 서쪽으로 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플로리다는 서쪽에 있으니까 서쪽으로 날면 어떻게든 육지가 보일 터였습니다. 그러나 테일러는 이상한 대답을 했습니다. 자기가 지금 플로리다 키스 상공이 있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멕시코만 위에 와 있는 것 같다고 말한 겁니다. 만약 그게 맞다면 서쪽으로 날면 육지에서 더 멀어지는 방향이었습니다. 테일러는 서쪽 비행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키스 상공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하마 상공이었습니다. 정반대였습니다. 바하마 북부의 산호섬들을 내려다보면서 오랫동안 비행해왔던 키스의 풍경과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서쪽으로 날면 플로리다에 닿았을 테지만 테일러는 그 반대쪽을 택했습니다. 편대는 점점 대서양 깊숙이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약 10분간 교신이 끊겼습니다. 관제탑은 반복해서 호출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다른 목소리가 잡혔습니다. 편대에 탄 학생 조종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서쪽을 찾을 수 없다. 모든 것이 이상하다. 바다조차 원래 모습과 다르다. 바다가 원래 모습과 다르다. 관제탑의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바다가 모습을 바꾸다니. 그러나 바하마 해역에는 그런 현상이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수심이 극도로 얕은 구역에서 파도가 일면 해저의 하얀 모래가 물과 뒤섞이며 바다 전체가 우윳빛으로 변합니다. 상공에서 내려다보면 바다와 하늘의 경계가 사라지고 위아래 전부가 하얗게 보입니다. 수평선이 녹아버린 세계. 방향 감각을 유지하기 극히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편대 안에서 무언가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테일러에게서 다른 조종사에게로 지휘권이 넘어갔습니다. 이유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베테랑 교관이 학생에게 편대 지휘를 넘기는 일은 극히 이례적이었습니다. 새로 지휘를 맡은 조종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 기지에서 북동쪽 225마일 부근인 것 같다. 225마일이면 대서양 한가운데입니다. 훈련구역에서 한참 벗어난 위치였습니다. 그마저도 추정에 불과했습니다. 나침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보고가 이미 나온 상태였고 확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신이 들어왔습니다. 하얀 물에 진입하는 것 같다. 완전히 길을 잃었다. 하얀 물. 그 세 글자가 기록된 마지막 단서였습니다. 오후 5시 50분 해군은 무선 방위 측량을 시도했습니다. 편대에서 흘러나오는 미약한 전파를 삼각 측량으로 추적한 결과 위치는 바하마 북쪽 200마일에서 400마일, 케이프 커네버럴 북동쪽 60마일에서 260마일에 이르는 거대한 원형 범위 안 어딘가였습니다. 점이 아니라 원이었습니다. 그 광활한 원 안 어딘가에 5대의 비행기와 14명의 사람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12월의 대서양 위로 어둠이 빠르게 내려왔습니다.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바다 위에는 바람이 세지고 있었습니다. 오후 7시 20분경 잡음 속에서 테일러의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올라왔습니다. 연료가 바닥나고 있다. 첫 번째 비행기가 10갤런 아래로 떨어지면 함께 착수하겠다. 함께 착수하겠다. 5대가 동시에 바다 위에 내려앉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벤저의 무게는 5톤이 넘습니다. 야간에 파도가 이는 바다 위에 5톤짜리 금속 덩어리를 내려앉히는 것. 그것은 착수가 아니라 사실상 추락이었습니다. 어벤저는 착수 후 수만 위에 떠 있을 수 있는 시간이 1분 남짓이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밤바다에서 1분 안에 탈출해야 했습니다. 그 뒤로 교신은 없었습니다. 스피커에서는 잡음만 흐르다가 그마저도 끊겼습니다. 해군은 즉시 구조 비행기를 띄웠습니다. PBM 마리너 수상기 한 대가 바나나 리버 해군기지에서 이륙했습니다. 승무원 13명, 편대가 마지막으로 추정된 해역을 향해 밤하늘 속으로 날아올랐습니다. 이륙한 지 10분, 마리너의 교신도 끊겼습니다. 오후 7시 50분, 해당 해역 근처를 지나던 유조선의 선원들이 밤하늘에서 빛을 봤습니다. 순간적으로 하늘이 환하게 밝아졌다가 꺼지는 폭발 특유의 섬광이었습니다. PBM 마리너는 약 2,000갤런의 항공 연료를 탑재하고 있었습니다. 조종사들 사이에서 이 기종에 붙은 별명은 비행 가스탱크였습니다. 연료 증기에 작은 불꽃 하나만 닿아도 기체 전체가 폭발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구조하러 간 비행기마저 사라진 겁니다. 그날 하루 동안 사라진 사람은 총 27명이었습니다. 훈련 비행에 14명, 구조 비행기에 13명. 해가 뜨거 졌을 뿐인 하루 동안 비행기 6대와 27명의 사람이 흔적 없이 지워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사상 최대 규모의 수색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항공기 200대 이상이 하늘을 뒤졌고 함정 17척이 바다를 훑었습니다. 수색 범위는 25만 제곱마일, 한반도 면적의 2배가 넘는 바다를 닷새 동안 샅샅이 뒤진 겁니다. 비행기 파편 한 조각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구명보트도, 기름띠도, 비행복 조각도, 시신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이클롭스 306명, 잔해 없음, 디어링호 11명, 일부 기록 12명, 행방불명, 그리고 이제 플라이트 19, 27명, 잔해 없음. 이 바다에서 같은 결과리 세 번째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 뒤 같은 바다가 똑같은 방식으로 31명을 더 삼킵니다. 1948년 1월 28일 포르투갈 리스본 공항, 영국 남미항공, 약칭 BSAA 소속 여객기 한 대가 활주로에서 출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스타타이거, 기종은 아브로 튜더4, 대서양을 통과하여 버뮤다를 거쳐 아바나까지 가는 장거리 노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출발이 늦어졌습니다. 포트 엔진에 이상이 발견된 겁니다. 정비진이 달라붙어 수리하는데 2시간 반이 걸렸고 예정보다 한참 뒤에야 스타타이거는 리스본을 떠났습니다. 중간 기착지는 대서양 한가운데의 산 아소레스 제도 산타마리아 섬. 도착했을 때는 악천후가 몰려오고 있었고 기장 맥밀런 대위는 무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룻밤을 묵고 내일 출발하자. 다음 날인 29일 맥밀런 대위는 기상 데이터를 살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상층에 강한 맞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통상적인 순항고도는 2만 피트였지만 그 높이에서는 바람이 더 거셌습니다. 연료 소모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었고 최악의 경우 버뮤다에 도착하기 전에 연료가 바닥날 수도 있었습니다. 맥밀런 대위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고도를 2000피트로 낮추겠다. 낮은 고도에서는 바람이 약해지니까 연료를 아끼면서 갈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2000피트, 그것은 바다 위 600m에 불과한 높이였습니다. 조종석 창 아래로 검은 대서양의 파도가 가로 보이는 거리. 야간 비행 중에 사소한 기체 이상이나 갑작스러운 하강 기류를 만나면 대응할 시간이 거의 없는 높이였습니다. 게다가 목적지인 버뮤다는 폭이 겨우 22마일에 불과한 작은 섬이었습니다. 2만 피트 상공에서는 넓은 시야로 멀리서부터 섬을 확인할 수 있지만 2000피트에서는 시야가 거의 수평에 가깝습니다. 밤의 대서양 위 600m 상공에서 폭 22마일짜리 섬을 찾아 날아가는 비행이었습니다. 스타타이거에는 31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승무원 6명과 승객 25명. 그 승객 중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아서 코닝엄 원수. 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 전술항공군 사령관을 지낸 영국의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노르망디 상공에서 수천 대의 전투기와 폭격기를 지휘했던 남자. 연합군의 승리에 하늘의 우위를 안겨준 장군이 이 비행기에 승객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1월 30일 새벽 1시 26분, 스타타이거의 항법사가 위치를 측정했습니다. 항로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바람의 영향으로 기체가 밀린 겁니다. 항법사는 새 항로를 계산했고 기체는 수정된 방향으로 선회했습니다. 새벽 3시 17분, 스타타이거의 무선사가 버뮤다 무선국과 교신했습니다. 버뮤다 무선국이 보내온 방위각은 72도, 오차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2도. 무선사는 수신을 확인하고 버뮤다에 완료를 알렸습니다. 목적지까지 남은 거리는 약 150마일. 이 속도라면 1시간 남짓이면 버뮤다의 불빛이 보일 터였습니다. 이것이 스타타이거의 마지막 목소리였습니다. 새벽 3시 50분, 버뮤다 무선국은 스타타이거를 호출했습니다. 응답이 없었습니다. 4시, 4시 10분, 4시 20분, 4시 40분. 반복해서 주파수를 바꿔가며 불렀지만 스피커에서는 잡음만 흘러나왔습니다. 조난 신호도 없었습니다. SOS도 메이데이도 비상 주파수에 어떤 신호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스위치를 끄듯 스타타이거는 전파 위에서 사라졌습니다.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닷새 동안 항공기 26대가 총 882시간을 비행했습니다. 수상 함정들도 해역을 샅샅이 훑었습니다. 결과는 이 바다의 관례를 따랐습니다. 잔해 없음, 기름띠 없음, 구명보트 없음. 31명의 사람과 비행기 한 대가 대서양의 어둠 속으로 흡수되듯 사라졌습니다. 노르망디의 하늘을 지배했던 코닝엄 원수는 버뮤다 앞바다의 하늘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영국 정부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위원장은 맥밀런 경으로 기장과 성이 같지만 별개의 인물이었습니다. 조사위는 기상자료, 무선기록, 정비일지, 승무원 이력을 모조리 뒤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 기이한 모순이 발견되었습니다. 브라이언 맥밀런 대위는 분명 2000피트로 비행하기로 결정했는데 모든 위치 보고서의 고도가 2만 피트로 적혀 있었습니다. 2000과 2만. 누군가 잘못 적었거나 잘못 읽었거나
아니면 이 숫자들 사이에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한 혼선이 있었습니다. 조사위는 수개월에 걸친 검토 끝에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결론은 이랬습니다. 가능성만 제시할 수 있으며 어느 것도 개연성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 미해결 미스터리로 남을 것.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1년 뒤 1949년 1월 17일 같은 항공사 BSAA의 비행기 한 대가 버뮤다 공항을 이륙했습니다. 스타 아리엘, 기종은 스타 타이거와 동일한 아브로 튜더 4휘, 목적지는 자메이카 킹스턴, 승무원 7명, 승객 13명, 총 20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스타 아리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조난 신호 없음, 잔해 없음, 시신 없음. 같은 항공사, 같은 기종의 비행기가 같은 해역에서 1년 간격으로 똑같이 사라진 겁니다. 영국 수석 사고조사관은 잔해가 발견되지 않아 원인을 규명할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BSAA의 최고 경영자 돈 베넷은 청문회에서 전혀 다른 주장을 꺼냈습니다. 두 기체 모두 사보타주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비행기를 파괴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보타주를 입증하려면 잔해가 필요합니다. 폭발의 흔적, 구조적 파괴의 패턴, 화학 잔류물. 잔해가 없으니 어떤 가설도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베넷은 이 발언 이후 BSAA에서 해고되었습니다. 사이클롭스, 디어링호, 플라이트 19, 스타 타이거, 스타 아리엘. 1918년부터 1949년까지 30년에 걸쳐 쌓인 실종 목록이었습니다. 군함과 범선과 뇌격기와 여객기, 종류도 시대도 국적도 달랐지만 끝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흔적 없이 사라지고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는 것. 이 실종들은 아직 개별 사건이었습니다. 각각의 보고서에 각각의 번호가 붙어서 각각의 서류함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것들을 하나로 묶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 모든 것에 이름을 붙입니다. 1950년 10월 17일 미국 전역의 신문 편집구로 AP통신 전문이 하나 날아들었습니다. 기자 에드워드 벤 윙클 존스가 쓴 기사였습니다. 플로리다 동쪽 해역에서 벌어진 일련의 기이한 실종 사건들을 한데 모아 보도한 최초의 기사였습니다. 사이클롭스, 디어링호, 플라이트 19. 따로따로 떼어 놓으면 각각의 사고, 각각의 비극이었습니다. 그런데 존스가 한 일은 단순했습니다. 그것들을 같은 지면 위에 나란히 놓은 겁니다. 그 순간 흩어져 있던 사건들 사이에 보이지 않던 선이 생겼습니다. 개별 비극이 하나의 패턴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2년 뒤인 1952년 한 잡지가 결정적인 한 걸음을 더 내디뎠습니다. 조지 엑스 샌드라는 작가가 미국의 초자연 현상 전문 잡지에 기사를 실었습니다. 제목은 우리 뒷마당의 바다 미스터리. 이 기사에서 샌드는 누구도 하지 않았던 일을 했습니다. 지도를 그린 겁니다. 플로리다 남단의 점 하나, 버뮤다의 점 하나, 푸에르토리코의 점 하나. 세 점을 선으로 이으니 대서양 위에 거대한 삼각형이 만들어졌습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약 130만 제곱킬로미터, 한반도의 6배가 넘는 광대한 바다였습니다. 그리고 샌드는 그 삼각형 안에서 벌어진 실종 사건들을 나열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던 공포의 형태가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막연한 불안이 지도 위의 도형으로 변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누구든 세계 지도를 펼치고 손가락으로 가리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 삼각형 안에서 배와 비행기가 사라진다고. 1962년 상황이 한 단계 더 올라갔습니다. 앨런 W. 에커트라는 작가가 미국 제향군인 잡지에 플라이트 19에 관한 장문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 기사에는 생생한 교신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조종사들이 공포에 질려 외치는 목소리, 관제탑과 주고받는 긴박한 대화, 점점 절망에 빠져가는 편대의 마지막 순간, 읽는 사람의 심장을 조여오는 글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대사의 상당 부분을 에커트가 직접 만들어냈다는 점이었습니다. 해군 공식 보고서에 기록된 교신 내용과 에커트의 기사는 달랐습니다. 에커트는 사실을 바탕으로 하되 극적 효과를 위해 대사를 덧붙이고 각색했습니다. 기사라기보다 소설에 가까운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가 입에서 입으로, 책에서 책으로 퍼지면서 에커트가 창작한 문장들이 실제 교신 기록으로 둔갑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저자와 다큐멘터리 제작자가 에커트의 문장을 해군 보고서에서 나온 것처럼 인용했습니다. 해군 보고서에는 방향 착각이라고 건조하게 적혀 있었지만 대중이 읽은 것은 미지의 힘이 나침반을 파괴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실과 허구 사이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1964년 2월 빈센트 H. 게디스가 미국의 남성모험 잡지에 기사 한 편을 실었습니다. 제목은 치명적인 버뮤다 삼각지대. 활자로 인쇄된 이 제목은 역사상 처음으로 버뮤다 삼각지대라는 네 글자를 세상에 내놓은 순간이었습니다. 1960년대 미국 남성 잡지 특유의 선정적인 편집 아래 그 네 글자는 서점과 가판대를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이듬해 게디스는 단행본까지 출간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 삼각지대에서의 실종은 확률의 법칙을 초월한다. 강렬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게디스는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숫자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해역을 지나는 배와 비행기가 연간 몇 척이고 그중 사고를 당하는 비율이 몇 %이며 그것이 다른 해역과 비교해서 실제로 높은지. 확률을 초월한다면서 확률 계산은 없었습니다. 주장만 있었고 근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숫자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원했습니다. 때는 1950년대와 60년대 미국에서 UFO 열풍이 한창이던 시기였습니다. 로즈웰 사건 이후 미확인 비행물체에 대한 관심이 폭발하면서 비행 접시의 공격, 미확인 비행물체의 사례 같은 제목의 책들이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고 그 책들은 빠짐없이 플라이트 19를 언급했습니다. 14명의 조종사가 외계인에게 포획당했다는 해석이 진지하게 논의되던 시대였습니다. 바다 밑에 외계 문명의 기지가 있다는 주장, 시공간의 균열이 열린다는 가설, 아틀란티스의 에너지가 작동한다는 이론, 증거는 없었지만 상상력에는 한계가 없었습니다. 1969년 존 월러스 스펜서가 잊혀진 영역이라는 책을 출간하면서 실종 사건 목록을 집대성했습니다. 그리고 1974년 이 흐름에 정점을 찍은 책이 나왔습니다. 찰스 벌리치의 버뮤다 삼각지대. 벌리치는 언어학자이자 대중저술가였습니다. 그가 쓴 이 책은 사이클롭스부터 플라이트 19까지 이 해역에서 벌어진 실종 사건들을 총망라하면서 초자연적 원인을 암시하는 서사로 엮어냈습니다. 책은 폭발적으로 팔렸습니다. 30개 국어로 번역됐고 전 세계적으로 약 2천만 부가 팔렸습니다. 2천만 부. 전 세계 서점에 꽂힌 2천만 권의 책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바다에는 뭔가가 있다.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뉴욕의 서점에서, 런던의 가판대에서, 도쿄의 번역본 코너에서 사람들은 같은 삼각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벌리치의 책이 전 세계를 덮는 동안 아무도 한 가지를 묻지 않았습니다. 이 책에 실린 이야기들이 진짜인가? 에커트가 만들어낸 교신 대사는 진짜 해군 기록인가? 게디스가 말한 확률을 초월한다는 주장에 근거가 있는가? 삼각지대 안에서 일어났다고 나열된 사건들이 정말 그 해역에서 벌어진 것인가? 2천만 명의 독자 중에 해군 보고서 원본을 찾아본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것이 버뮤다 삼각지대의 전설이 만들어진 과정이었습니다. 한 기자가 사건들을 나란히 놓았고, 한 작가가 삼각형을 그렸고, 또 한 작가가 교신 대사를 지어냈고, 또 한 작가가 이름을 붙였고, 마지막으로 한 작가가 2천만 권의 책을 팔았습니다. 단계마다 사실은 조금씩 깎이고 허구가 조금씩 보태졌으며 층층이 쌓인 각색의 탑 위에 버뮤다 삼각지대라는 이름이 올라앉았습니다. 그런데 애리조나의 한 대학 도서관에서 사서 한 명이 이 모든 것에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1970년대 초 애리조나 주립대 헤이든 도서관. 참고봉사 데스크 앞에 학생들이 줄을 섰습니다.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같은 주제를 물어왔습니다. 버뮤다 삼각지대에 대해 리포트를 써야 하는데 믿을 만한 자료를 찾아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벌리치의 베스트셀러가 전 세계를 뒤흔들면서 대학 강의에서도 버뮤다 삼각지대가 과제 주제로 올라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 데스크 뒤에 앉아있던 사람이 레리 컷이었습니다. 애리조나 주립대 참고봉사 사서. 학생들이 원하는 자료를 찾아주는 것이 그의 일이었습니다. 컷이는 서가를 뒤지고 색인을 뒤지고 데이터베이스를 뒤졌습니다. 그런데 찾을수록 이상했습니다. 버뮤다 삼각지대에 관한 책은 넘쳐났지만 그 책들이 인용하는 원본 자료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군 보고서 원문, 기상청 기록, 보험회사 통계, 1차 자료가 없었습니다. 있는 것은 책이 책을 인용하고 그 책이 또 다른 책을 인용하는 순환 구조뿐이었습니다. 사서에게 이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출처 없는 주장은 정보가 아니라 소문이니까요. 그런데 컷이는 그냥 사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또 하나의 자격이 있었습니다. 상업조종사 면허, 비행교관 자격, 계기비행 자격, 비행시간 수천 시간을 기록한 베테랑 파일럿이기도 했습니다. 항법, 기상, 나침반 편차, 연료 계산. 조종사가 하늘에서 겪는 현실을 몸으로 아는 사람이 도서관의 마이크로필름 앞에 앉은 겁니다. 컷이는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방법은 단순했지만 진한했습니다. 사서가 가장 잘하는 일을 한 겁니다. 모든 사건을 하나하나 원본까지 추적하는 것. 버뮤다 삼각지대 관련 서적에 등장하는 실종 사건들을 빠짐없이 목록으로 만들고 각각의 사건에 대해 최초 보도 기사, 정부 공식 기록, 기상청 데이터를 찾아 나갔습니다. 하나의 사건을 확인하는데 며칠이 걸리기도 했고 편지를 보내고 답장을 기다리는데 몇 주가 걸리기도 했습니다. 뉴욕 타임스와 런던 타임스의 색인을 뒤졌습니다. 마이크로필름 리더기 앞에서 수백 시간을 보냈습니다. 먼지 쌓인 필름을 돌리며 수십 년 전 신문의 활자를 한 줄씩 읽어갔습니다. 거기서 1차 보도를 확인하고 그것을 미스터리 서적의 기술과 대조했습니다. 로이드 보험의 우편으로 자료를 요청했고 미 해군과 해안경비대에도 공식 기록을 조회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92명을 인터뷰했습니다. 플라이트 19의 테일러 중위의 누이와 매형을 텍사스 코퍼스 크리스티에서 만났고 어벤져 조종사들, 전투기 무선사와 사수, 해군 관계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기록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들, 그날의 날씨가 어땠는지, 그 사람의 성격이 어땠는지, 기지의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직접 물었습니다. 1978년 4월 3일 컷이는 텍사스에서 실제 TBM 어벤저에 탑승했습니다. 승객 자격이었지만 테일러가 앉았던 것과 같은 기종의 조종석을 직접 보고 계기판의 배치를 확인하고 창밖으로 펼쳐지는 시야의 범위를 자기 눈으로 체감했습니다. 같은 해 컷이는 포트 로더데일로 날아갔습니다. 거기서 세스나 경비행기를 임차하고 직접 조종석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1945년 12월 5일에 플라이트 19가 비행할 예정이었던 삼각형 항로를 33년 만에 자기 손으로 다시 날았습니다. 포트 로더데일에서 동쪽으로 바하마 해역을 지나고 워커스 케이에 착륙했다가 에버글레이즈 상공을 거쳐 키 웨스트까지 그리고 다시 포트 로더데일로 귀환하는 7시간의 비행이었습니다. 사서가 직접 조종관을 잡고 테일러가 날았던 하늘을 따라간 겁니다. 컷이가 이 비행에서 확인하려 했던 것은 하나였습니다. 테일러가 본 것과 테일러가 봤어야 할 것. 바하마 북부 상공에서 컷이는 조종석 창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이해했습니다. 33년 전 테일러가 왜 착각했는지를. 고도를 낮추고 아래를 볼수록 이 풍경은 키스와 구별하기 어려웠습니다. 수천 시간을 비행한 조종사의 눈으로 직접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테일러의 실수는 초자연이 아니라 지형이 만든 함정이었던 겁니다. 포트 로더데일 기지 사령관 윌리엄 오 버치 대위의 보고서에도 같은 분석이 적혀 있었습니다. 테일러가 바하마 북부의 산호섬을 키스로 착각한 것으로 본다. 해군 보고서의 결론은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테일러는 자신이 있을 수 없는 위치에 있다고 스스로 믿도록 허용했다. 스스로 믿도록 허용했다. 초자연적 힘이 나침반을 파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외계인이 비행기를 끌어간 것도 시공간의 균열이 열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판단 오류였습니다. 키스라고 확신한 순간 테일러의 머릿속 지도가 뒤집혔습니다.
서쪽은 멕시코만이 되었고 서쪽으로 비행하면 육지에서 멀어진다고 그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서쪽 비행을 거부한 겁니다. 실제로는 정반대였는데. 벌리치의 책이 30개 언어로 전 세계를 뒤흔드는 동안 컷시는 먼지 쌓인 마이크로필름과 해군 보고서와 세스나의 조종석 안에서 진실을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1975년 컷시는 그 결과물을 한 권의 책으로 펴냈습니다. 버뮤다 삼각지대 미스터리 풀렸다. 제목부터 도발적이었습니다. 전 세계를 뒤덮은 전설의 대학 도서관 사서가 풀렸다고 선언한 겁니다. 1980년에는 플라이트 19에 집중한 후속작 플라이트 19의 실종을 출간했습니다. 이 두 권의 책에서 컷시는 사건마다 원본 기록과 미스터리 저자들의 기술을 나란히 대조하며 어디에서 사실이 왜곡되었고 어디에서 허구가 끼어들었는지를 하나하나 짚어냈습니다. 컷시는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버뮤다 삼각지대는 지금까지 자행된 가장 거대한 사기 중 하나다. 조작된 미스터리. 그것이 수년간의 추적 끝에 컷시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사서 한 명이 수천만 독자가 믿은 전설의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과학계는 이미 또 다른 방향에서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전설이 거짓이라면 이 바다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들은 대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컷시의 반박은 직감이 아니라 증거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가 원본 기록을 추적하면서 밝혀낸 것들은 버뮤다 삼각지대 전설의 뼈대를 하나씩 부러뜨렸습니다. 첫 번째, 이 해역의 선박 항공기 실종률은 다른 바다에 비해 통계적으로 높지 않았습니다. 대서양 서부, 카리브해, 멕시코만은 세계에서 해상 항공교통량이 가장 높은 구역 중 하나입니다. 마이애미와 뉴욕을 잇는 항로, 카리브해 크루즈 노선, 플로리다를 오가는 화물선, 오가는 배와 비행기가 다른 해역보다 압도적으로 많으니 사고 건수 자체가 당연히 많습니다. 그러나 통과하는 선박수 대비 사고 비율로 따지면 이 해역은 세계 다른 주요 해역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미스터리 저자들은 기상 정보를 의도적으로 빼놓았습니다. 컷시가 원본 기상 기록을 하나하나 대조해보니 이른바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 중 상당수가 허리케인이나 열대성 폭풍이 몰아치는 날에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기상 조건을 삭해하면 사건은 신비로워 보이지만 그날의 날씨를 넣는 순간 평범한 해난 사고가 됩니다. 저자들은 그 효과를 알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삼각지대 안에서 일어났다고 나열된 사건들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삼각지대 밖에서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서 일어난 사고가 버뮤다 삼각지대의 사건으로 둔갑해 있었습니다. 네 번째, 태평양에서 실종된 선박이 대서양의 미스터리로 기재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바다를 통째로 바꿔놓은 겁니다. 다섯 번째, 무사히 귀환한 선박을 실종으로 보도한 뒤 귀환 사실은 보도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라졌다는 기사는 나갔지만 돌아왔다는 기사는 나가지 않은 겁니다. 독자의 머릿속에는 영원히 사라진 배로 남았습니다. 여섯 번째, 가장 노골적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1972년에 침몰한 VA 포그 유조선. 미스터리 저자들은 이 사건을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선장의 시신만 발견되었고 나머지 승무원은 모두 흔적 없이 사라졌다. 버뮤다 삼각지대의 대표적인 미스터리 사건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컷시가 해안경비대 기록을 조회하자 전혀 다른 그림이 나왔습니다. 해안경비대는 침몰 현장에서 잔해를 촬영했고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시신이 사라졌다는 기술 자체가 거짓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이 사고가 일어난 곳은 텍사스 앞바다였습니다. 플로리다와 버뮤다와 푸에르토리코를 잇는 삼각형과는 지도에서 손가락 하나 겹치지 않는 해역이었습니다. 잔해도 있고 시신도 있고 삼각지대 안도 아닌 사건이 버뮤다 삼각지대의 대표적 증거로 버젓이 올라앉아 있었던 겁니다. 미스터리 저자들의 방식이 이랬습니다. 사실을 빼고 허구를 넣고 장소를 옮기고 날씨를 지우는 것. 컷시의 책이 출간되자 과학계와 회의론자들이 잇따라 호응했습니다. 벌리치의 베스트셀러 앞에서 누구도 반기를 들지 못하고 있던 시점에 컷시의 책은 그 침묵을 깬 첫 번째 돌이었습니다.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이렇게 평했습니다. 이 주제에 관한 맹신적이고 무비판적인 저작들에 대한 반가운 대안이다. SF 소설의 거장 아이작 아시모프는 컷시의 책을 두고 이제야 맑은 물을 마신 기분이라는 취지의 평을 남겼습니다. 마술사이자 초자연 현상 비판가였던 제임스 랜디는 아주 훌륭한 작업이라고 말했고 미 해안경비대 사일러 제독은 공식 성명을 통해
해안경비대는 당신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가 바다 건너 런던에서 날아왔습니다. 1992년 영국의 한 방송사가 버뮤다 삼각지대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세계 최대의 해상보험사인 로이드에 공식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로이드는 수십 년치 데이터를 검토한 뒤 한 줄짜리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이 해역의 선박 침몰률이 특별히 높지 않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덧붙였습니다. 로이드 보험은 버뮤다 삼각지대를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할증 보험료를 부과한 적이 없다고, 단 한 푼도. 전 세계가 공포했던 바다에 세계에서 가장 냉정한 돈의 눈인 보험회사는 추가 요금을 매긴 적이 없었습니다. 보험회사는 감정이 아니라 통계로 움직입니다. 통계가 위험을 말하면 보험료가 올라가고, 통계가 안전하다고 말하면 보험료는 그대로입니다. 로이드의 할증료 영원은 어떤 논문보다 강력한 반증이었습니다. 미 해안경비대의 공식 입장도 나왔습니다. 해안경비대는 버뮤다 삼각지대 개념에 회의적이다. 미국 해양대기청 NOAA의 입장은 더 단호했습니다. 초자연적 힘이 작용한다는 증거는 없다. 환경 요인으로 충분히 설명 가능하다. 미국 지명위원회는 아예 버뮤다 삼각지대를 공식 지명으로 인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세계 지도 어디에도 등록되어 있지 않은 베스트셀러 속에만 존재하는 이름이었습니다. 2013년 세계자연기금 WWF가 세계 10대 위험해역 목록을 발표했습니다. 해양악오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정한 목록이었습니다. 남충국해, 지중해 동쪽, 녹해, 흑해, 북다서양 영국지도 해역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버뮤다 삼각지대는 그 목록에 없었습니다. 해양 전문가들의 데이터에서 이 해역은 세계 10대 위험구역에도 들지 못하는 평범한 바다였습니다. 2017년 호주의 과학자 칼 크루셜니키가 최종적인 못을 박았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이 해역의 사고율은 세계 어디와 같다. 로이드 보험의 TM 디너는 커시의 책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 책은 필독서다. 미스터리는 풀렸다. 대학 도서관 한 명이 시작한 추적이 보험회사와 해군과 해양당국과 과학자들의 확인을 거치며 30년에 걸쳐 쌓인 전설의 벽돌을 한 장씩 뜯어냈습니다. 수천만 독자의 공포가 쌓아올린 탑은 1차 자료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과학은 전설을 부수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문을 열었습니다. 초자연이 아니라면 이 바다의 사고들을 설명할 수 있는 자연현상은 무엇인가? 해저 수백 미터 퇴적층에 잠들어 있는 메탄가스, 예측 불가능한 거대 파도,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해류. 그것들이 정말로 개를 가라앉히고 비행기를 떨어뜨릴 수 있는가? 전설이 무너진 자리에 과학이 들어섰습니다. 초자연적 힘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이클롭스는 왜 가라앉았고 플라이트 19는 왜 돌아오지 못했는가? 과학자들은 이 해역의 자연환경 자체에서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거론된 것은 멕시코 만류였습니다. 걸프 스트림이라고도 불리는 이 해류는 플로리다 해협에서 시작하여 대서양 북쪽으로 흘러가는 거대한 물의 강입니다. 폭이 수십 킬로미터에 달하고 유속은 초속 최대 2m, 시속으로 환산하면 약 7.2km에 이릅니다. 사람이 걷는 속도보다 빠른 해류가 바다 위를 쉬지 않고 흐르고 있는 겁니다. 이 해류의 힘은 잔해를 설명합니다. 배가 침몰하거나 비행기가 추락했을 때 수면 위에 뜨는 파편들은 멕시코 만류에 실려 하루에 수십 킬로미터씩 이동합니다. 며칠이면 수백 킬로미터 밖으로 밀려갑니다. 수색대가 사고 해역을 뒤지는 동안 잔해는 이미 해류를 타고 전혀 다른 곳으로 떠내려가 있는 겁니다. 잔해 없는 실종이 반복된 이유 중 하나가 여기 있었습니다. 잔해가 없었던 게 아니라 잔해가 이동한 겁니다. 두 번째는 허리케인과 마이크로버스트였습니다. 이 해역은 대서양 허리케인 벨트 한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매년 6월부터 11월까지 열대성 폭풍과 허리케인이 이 바다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인공위성이 등장하기 전 시대에는 허리케인의 정확한 위치와 경로를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배가 출항할 때는 맑은 하늘이었는데 항해 도중에 허리케인과 마주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마이크로버스트는 더 무서운 현상이었습니다.
1986년 범선 프라이드 오브 볼티모어호가 이 해역에서 침몰했는데 당시 기록을 보면 풍속이 시속 약 65km에서 약 150km로 급변했습니다. 몇 분 만에 바람이 4배 이상 세진 겁니다.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돌풍은 예측이 거의 불가능했고 작은 배나 저고도 비행기에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가장 논쟁적인 가설이었습니다. 메탄 하이드레이트. 해저 퇴적층 깊은 곳에는 메탄가스가 얼음처럼 굳어있는 층이 있습니다. 수압과 저온이 유지되는 한 안정적이지만 어떤 이유로든 이 균형이 깨지면 메탄이 기체로 변하면서 한꺼번에 분출됩니다. 거대한 기포가 해저에서 수면까지 치솟아 오르면 그 위의 바닷물은 기포와 물의 혼합물이 되어 밀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배가 떠 있으려면 물의 부력이 필요한데 기포투성이인 물은 부력을 잃습니다. 배가 가라앉는 겁니다. 2003년 호주 모나시 대학의 연구팀이 이 가설을 실험으로 검증했습니다. 연구실 수조 안에 축소 모형 선박을 띄워놓고 수조 바닥에서 메탄 기포를 분출시켰습니다. 투명한 수조 안에서 보글보글 기포가 올라오자 모형 선박은 중심을 잃고 가라앉았습니다. 기포가 부력을 빼앗아가는 과정이 눈앞에서 재현된 겁니다. 2016년에는 더 극적인 발견이 있었습니다. 노르웨이 북쪽 바렌츠해의 해저에서 거대한 크레이터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름 수백 미터에 달하는 구덩이들이 해저에 뚫려 있었고 과학자들은 이것이 메탄가스의 폭발적 분출로 생긴 흔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이 발견을 버뮤다 삼각지대의 실종 사건에 연결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반론이 뒤따랐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 USGS가 이 해역의 해저 지질 데이터를 검토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버뮤다 삼각지대 인근의 블레이크 리지 일대에서 지난 1만 5천 년간 대규모 메탄 방출이 일어났다는 기록이 없었습니다. 실험실 수조에서는 모형배가 가라앉았지만 실제 바다에서 그 규모의 메탄 분출이 일어났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은 겁니다. 2017년 과학 매체 사이언스 얼러트는 이 논쟁을 정리하며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메탄 기포가 실제 선박을 침몰시킨다는 증거는 없다. 실험실의 진실과 바다의 현실은 달랐습니다. 네 번째 가설은 이상 파도, 로그 웨이브였습니다. 높이 30m에 달하는 거대한 파도가 아무런 전조 없이 돌연 솟아오르는 현상입니다. 주변 파도의 2배 이상 높이로 치솟는 이 괴물 같은 파도는 예측이 불가능하고 순식간에 선박을 전복시킬 수 있습니다. 이 해역에서 그런 파도가 발생했다면 잔해가 남을 틈도 없이 배를 집어삼켰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미스터리 중 하나에 대한 과학적 재해석도 나왔습니다. 나침반 편차. 미스터리 서적들은 이 해역에서 나침반이 미쳐 돌아간다고 썼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였습니다. 이 해역에는 무편각선이라는 것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진북과 자북이 일치하는 선. 이 선 위에서는 나침반 보정값이 0이 됩니다. 커시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보정값이 0이면 항법은 오히려 간단해진다. 나침반이 미쳐 돌아가는 게 아니라 보정 없이 써도 되는 바다였던 겁니다. 스타타이거의 수수께끼에도 과학이 한 가닥 빛을 비추었습니다. 모든 위치 보고서에 2만 피트로 적혀 있었지만 실제 비행 고도는 2,000피트였던 그 모순. 당시 고도계는 첨단위 눈금을 잘못 읽기 쉬운 구조였습니다. 2,000과 2만을 혼동할 수 있는 디자인이었던 겁니다. 만약 승무원이 고도를 잘못 읽고 있었다면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낮은 고도를 날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바다를 향해 서서히 내려가면서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 항공사고 조사에서 CFIT, 통제된 지면 충돌이라 부르는 유형이었습니다. 사이클롭스에 대해서도 과학은 답을 내놓았습니다. 최대 적재량 8,000톤인 배에 1만 800톤의 망간광을 실었고 엔진 하나가 고장나 있었습니다. 과적 상태에서 구조적 응력이 한계를 넘으면 선체가 쪼개질 수 있고 한쪽 엔진만으로 폭풍 속에서 자세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푸에르토리코 해구 위에서 침몰했다면 8,376m 심해에서 잔해를 회수하는 것은 현재 기술로도 불가능합니다. 멕시코만류, 허리케인, 메탄, 이상 파도, 고독의 오류, 과적. 과학은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사이클롭스의 잔해는 100년이 넘도록 발견되지 않았고
스타 타이거의 새벽 3시 17분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여전히 공백으로 남아 있습니다. 1977년 한 편의 영화가 전 세계 극장에 걸렸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의 미지와의 조우.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사막 한가운데 거대한 UFO가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그 UFO의 문이 열리면서 사람들이 걸어 나옵니다. 미 해군 비행복을 입은 조종사들. 1945년에 사라진 플라이트 19의 승무원들이었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는데 그들은 단 하루도 늙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외계인이 그들을 데려갔다가 이제야 돌려보낸 것처럼. 영화관을 나서는 관객들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이미지가 새겨졌습니다. 돌아온 조종사대. 스필버그가 만들어낸 이 장면은 버뮤다 삼각지대 전설에 헐리우드의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컷시가 아무리 사실을 들이밀어도 스크린 위의 이미지는 활자보다 강했습니다. 과학서적 한 권이 말하는 진실보다 영화 한 편이 보여주는 환상이 더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이야기를 들은 뒤에 정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풀린 것과 풀리지 않은 것. 플라이트 19는 풀렸습니다. 테일러 중임은 바하마 상공에서 자기 위치를 키스로 착각했고 서쪽 비행을 거부했으며 편대는 대서양 깊숙이 빨려 들어갔습니다. 연료가 바닥나자 야간의 거친 바다 위에 착수를 시도했고 5톤짜리 어벤저가 어둠 속 파도 위에 내려앉는 순간 생존 가능성은 사실상 0이 되었습니다. PBM 마리너는 연료 누출에 의한 공중 폭발이었고 유조선 선원들이 그 선광을 목격했습니다. 초자연이 아니라 방향 착각과 연료 고갈과 야간 착수라는 비극의 연쇄였습니다. 버뮤다 삼각지대라는 전설 자체도 풀렸습니다. 컷시가 원본 기록으로 증명하고 NOAA가 확인하고 해안경비대가 동의하고 로이드 보험이 숫자로 뒷받침하고 WWF가 목록에서 제외한 결론. 이 해역은 통계적으로 특별한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스타 타이거에 대해서도 유력한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강풍을 피해 2000피트 초저공으로 비행하면서 맞바람의 힘을 과소평가했고 고도계의 구조적 결함으로 실제 고도를 잘못 읽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바다에 가까워지다가 수면에 충돌한 것. CFIT. 영국 조사위가 어느 가설도 개연성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고 남긴 말은 증거가 없어서 확정하지 못한다는 뜻이었지 원인이 초자연적이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캐럴 A. 디어링호에 대해서도 유력한 한 가설이 남아 있습니다. 금주법 시대의 해적. 밀주업자들이 횡행하던 바다에서 선원들이 해적에게 습격당해 배를 빼앗겼을 가능성. 황해 장비와 개인 물품이 사라진 점은 구명보트가 없는 점은 계획적인 탈취의 흔적과 일치했습니다. 여기까지가 풀린 것들입니다. 그런데 풀리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USS 사이클롭스. 1918년에 사라진 이 군함의 잔해는 100년이 넘도록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과적과 엔진 고장으로 침몰할 가능성이 가장 높지만 확증은 없습니다. 잔해가 나와야 원인을 밝힐 수 있는데 푸에르토리코 해구 8,376m 아래 잠들어 있다면 현재의 기술로는 찾을 수 없습니다. 306명은 바다 어딘가에 그대로 있습니다. 스타 타이거의 새벽 3시 17분 이후 버뮤다 무선국의 방위각 수신을 확인한 그 교신을 끝으로 31명은 침묵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조난 신호도 없이 사라졌다는 것은 기체를 덮친 재앙이 순식간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입증할 물적 증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스타 아리엘. 같은 항공사, 같은 기종의 비행기가 1년 뒤 같은 방식으로 사라졌습니다. BSAA 최고 경영자가 주장한 사보타주 가설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지만 다른 설명도 확정되지 못했습니다. 아브로 튜더 포비라는 기종 자체에 구조적 결함이 있었는지 아니면 정말 누군가의 의도가 개입된 것인지 잔해 없이는 대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캐럴 A. 디어링호의 선원들. 5개 연방기관이 달라붙고도 답을 찾지 못한 질문. 그들은 왜 배를 떠났고 떠난 뒤 어디로 갔는가? 100년이 넘도록 한 명의 시신도 한 조각의 구명 보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앨런 오스틴 호,
1881년 대서양에서 무인 표류선을 발견하고 선원을 파견했더니 스콜 뒤에 다시 무인 상태가 되어 있었다는 사건. 이 사건은 공식 기록에서 배 자체의 실존 여부조차 완전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15년 커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 퍼진 거짓 정보는 아무리 철저히 반박해도 일부는 계속 믿는다. 그 말을 증명하듯 미국 해양대청 NOOA의 공식 웹사이트에는 지금도 버뮤다 삼각지대 항목이 남아 있습니다. 내용은 단 한 줄입니다. 초자연적 힘이 작용한다는 증거는 없다. 이 항목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물어보기 때문에 증거 없다는 답변을 올려놓아야 했던 겁니다. 스필버그의 영화에서는 조종사들이 돌아왔습니다. 30년 만에 하루도 늙지 않은 채로. 현실에서는 아무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테일러도, 코닝엄 원수도, 사이클롭스의 306명도. 영화가 보여준 건 위로였고 현실이 남긴 건 공백이었습니다. 500년 전 콜럼버스의 나침반이 흔들린 이래 이 바다에는 이름이 붙고 전설이 쌓였고 2천만 권의 책이 팔렸습니다. 그리고 대학 도서관에 먼지 쌓인 마이크로필름 앞에서 사서 한 명이 진실을 꺼냈습니다. 보험회사는 이 바다에 한 푼도 더 매기지 않았고 해군은 초자연을 인정한 적이 없으며 과학은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306명의 사이클롭스 승무원은 여전히 대서양 어딘가에 잠들어 있고 스타타이거의 새벽 3시 17분 이후는 여전히 침묵이며 다이아몬드 숄스의 3마리의 고양이가 본 것은 우리는 영영 알 수 없습니다.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증거 없이도 무언가를 믿어버리는 능력, 그리고 한 번 믿은 것을 절대 놓지 않는 집착. 어쩌면 진짜 미스터리는 바다 밑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안에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어메이징 미스터리였습니다.